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23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되게 심리적으로 예민해져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일단은 문화의 힘 꼭지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예, 최근에 그 복싹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가 자주 비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고 이게 해외 리액션 반응들이 늦게 나오는 게 좀 있는데 그걸 봤습니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복싹 속았수다라는 표현이 제주도 말로 고생했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발표회 장면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예. 왼쪽에 이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감독으로 보이는데 이 감독이 제가 얘기를 왜 중의적이라고 하느냐 하나를 던져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로 기획된 프로그램일 것이고 이는 문화계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 그 감독이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악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의 아저씨. 예, 거기에도 그 아이유가 출연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의 아저씨도 상당히 보면 훌륭한 작품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때 같이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도 연출했던 감독이에요. 작가도 같아요. 출연자도 같아요. 주인공 중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선균입니다. 이선균. 자, 그는 검찰 또는 경찰과 손잡은 언론이 그의 불필요한 사생활을 많이 범죄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를 최악의 길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이 구속에서 헤어나와서 내란 수개가 밖에 나와서 5만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검찰의 설명이 뭐였습니까? 윤석열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죠. 그 대척점에 저 나락으로 떨어진 대척점에 이성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유의 Love is All인가요? 네, 그 뮤직비디오 그 위로 나왔던 추가의 뮤직비디오들 이성균을 추모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에는 다른 부분에서 그런 면을 많이 보였어요. 일본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친해지려고 일본에 발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정책적인 행보들을 보면서 우리는 파묘를 만들었고 영화 또 최근에는 그 안중근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했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팽팽하죠. 네, 윤석열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싹 속았수다는 누구한테 복싹 속았느냐. 표준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말로 먼저 해석할 거예요. 이게 제주도 방언, 제주도 사투리로 수고했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전에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시점에 예, 제목을 고르는 것에 있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유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방은 관계자들만 알겠지요. 자, 영어 제목을 보면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 그러니까 인생이 너에게 귤을 줄 때. 여기서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 같지는 않거든요. 텐저린은 귤이라는 뜻이지만 제가 미국 체류하는 8년 동안 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 잘 볼 수 없는 과일이에요. 아마 텐저린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게 신맛이다? 시다가 텐저린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권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뭔지.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뜻인가? 귤을 먹어본 사람의 둘의 향기? 또 귤의 신맛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시큼하다? 인생은 썬맛이다? 신맛이다? 이런 느낌? 제목은 이제 이게 지금 한참 회차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론을 내봐야지 영어 제목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만 한글은 분명히 중의적입니다. 예. 자, 이런 우리나라 같은 역동성을 가진 나라는 진짜 드물다.
이게 사실은 예술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 윤석열의 계엄령을 선포할 때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북 세력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사실 그런 우리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법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죠. 네. 정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까지 를 살리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말이 전혀 과언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까지 압박을 하고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까지 뒤흔들어 놓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제일 예민한 사람들이 이 문화계 인사들이고, 저는 우리 문화계 인사들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제자리로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류 문화계 인사들이 주류의 색깔이 이렇게 공고한 곳은 드물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절에 40만의 우리 동학도가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의 추적을 받으면서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죠. 족보고 고향이고 영고고 다 버리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다 숨어들었습니다. 예, 전국의 십성지를 그들이 찾아서 돌았어요. 그들의 후손들 가난했고 교육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부모의 행적, 조상의 행적에 대해서도 전수받지 못했을 거예요. 전달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영구적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불편하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해 나서는 거. 그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문학의 큰 뿌리가 됐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옛날 8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가에 당시 이렇게 불려져 영화패 또는 소리패 이런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그런 거 크게 상관이 있다. 예, 그들이 지켜왔고 지금 세상의 흐름과 맞물려서 우리가 한국의 K 문화가 전 세계 한류가 뻗쳐나가고 있고 세계적 자본이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넷플릭스가 아니겠습니까? 가수면 가수,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강의 소설,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은 거, 그의 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저도 한번 소개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소개드릴 기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전면에 다시 나서서 일제시대 때 그들이 조상들이 만국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선 것처럼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초의 자존심, 우리의 역사는 민초다. 지배자들이 아니다. 그 후손들이 여기저기 갈기갈기 찢겨져 흩어졌던 후손들이 다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부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의 최근 지지율이 22%로 상당히 올라갔어요. 네, 부정이 71%. 이게 3월 6일 자료예요. 네. 자, 그리고 작년 11월 5일 최저치 당시에 최저치가 15%를 기록했을 때예요. 그때 이후로 7% 정도 올라갔고 탈핵 기간 동안 지금 내란 발생 후에 16, 17, 18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이제 결집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우리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꼴이고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시고 느끼고 그러시겠지만 그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들한테 한 가지 질문만 던져도 돼요. 그때까지 김영삼 이후에 거의 제가 뭐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이 거의 절반 정도의 대통령들을 배출했는데 과연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리고 본인이 불쾌하고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취했다고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무마될 수 있느냐. 그런 나라가 어찌 존속하겠는가. 이런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군자에 올라간다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22%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진짜 그때 쓰라고 만든 말이 국민들의 저항권입니다. 예. 세상의 흐름이 그들을 놔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왜? 우리 한 부분이니까 22%도. 그럼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네. 지금 사소한 부분 가지고 계속 까발리고 시간이 일주일마다 주제가 계속 바뀌잖아요. 뭐 영장이 잘못됐다. 그다음 중국 놈들이 뒤에 있다. 그다음 저거 저쩌고. 네. 이런 상황이 반복돼도 좋겠느냐? 그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 드리고 싶고, 그런 질문을, 그분들은 이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계나, 또 시야가 어떤, 휘둘림에 의해서.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분들인지 보시기 때문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을 스스로 깨어낼 수 있는, 어떤 화두, 이것도 화두죠, 일종의. 예, 나를 깨치고 나오는 거니까. 그 하나만 던져도 바로 무력해지는 그런 논리예요. 자, 그 화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결국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지배자들한테. 옳지 못한 그릇된, 나쁜 지배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자, 이런 표현을 썼었죠.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릴게요. 여전히 섬찟한 언급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이것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이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민주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계가 전면에 나서서. 여러분 폭삭 속았지요. 윤석열 지지하신 분들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 사실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있는 연합뉴스의 동맹인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국가 지정 파장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연합뉴스 중에 제가 클릭해서 한참을 쳐다본 기사는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 아니라지만 묘한 타이밍, 미국 속내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만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국내 보도 차단시키면 끝이에요. 얼핏 지나가면서 보도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조다. 이것이 왜 우리나라의 내란 사태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왜 못하는 겁니까?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경고를 계속 해왔잖아요.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것이다. 헌법적 상황에 따라서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지금 늘어지고 있죠. 결론을 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말을 계속 뱉어내고 있는데 그게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지금. 그렇죠. 다시 한번 폭삭 속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대개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만큼 이들도 애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민간국가 지정 이후에 이거는 분명히 헌재에도 날아갔어요. 당연히 윤석열도 날아갔죠.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이 정도 각오는 했다. 이걸 갈아엎는 데 있어서 전 세계를 뒤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 발표할 때 이미 한번 호덕에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을 불안해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사가 보여주는 것은. 자, 이 말은 여기에 과연 뒤집으려고 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실력 행사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과연 수용할 것인가, 폭삭 속았다고 두 번이나 연속으로 폭삭 속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말로 국민의 저항권이 나타나지 않을까? 국내 기업에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예, 투자나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이건 그 맛배기일 수가 있다. 민간국가 지정. 지금 기획했던 많은 일들이 미국이 손을 뻗치지 않을 수 있다. 같이 하기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밑에 YTN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기사들. 유럽이 총동원에 반격을 났으면 감당 불가. 네, 군사적으로. 자, 나토는 이미 내리막을 탔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언론들의 기본적으로는 틀이 뭐냐면 적이 있어야 되고 전쟁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미국 빼고 유럽이 힘 다 모아서 미국이 발 뺀다 하니까
러시아 밀어붙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전선에서만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고 우크라이나 말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이야기는 공허하게만 들려요. 실제를 전달하지 않아요.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추가의 전쟁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면서. 이게 마약 아닙니까? 우리 언론들 작태가 이래요.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고 흑백 논리를, 만화책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적이 있고 우리는 옳아요. 적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사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누가 죽어나가든지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환경이 어떻게 망가지든지 우리 자손한테 우리가 뭘 성숙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달려든다면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푸틴하고 전쟁하는데. 독일은 당연히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영국밖에 없어요. 폴란드에 끼겠습니까? 제일 먼저 죽사발 나는데 국경을 면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체코 아니에요. 체코는 힘도 없어요. 자, 그 잘난 프랑스와 영국 양쪽의 병력을 합쳐도 20만이 안 돼요. 양쪽의 탱크를 합쳐도 200대가 안 돼요. 200대, 300대가 안 돼요. 자주포도 그만큼도 안 돼요. 우리나라 1개의 기동사단만도 못해요. 그럼 핵전쟁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핵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전세가 망가지는 거죠. 자, 초기에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비해서 준비한 병력이 20만, 30만 그런 이야기가 보도를 탔습니다.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까? 정말로 러시아 침공해서 제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실어나르는 이유가 뭐예요? 푸틴의 잘못된 선택? 당신들이 잘못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YTN 너거가. 네. 자, 그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한국 민감 국가 지정에 파장이 있고 니탓 공방, 민감 국가 진화 나서는 정부, 국내에서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민감 국가 지정됐을 때 그 사실을 몰랐다 1월 초에 그러면 우리 국정원은 외교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이해관계에 이런 류의 이해관계에 제일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게 그들이잖아요. 정말 파면감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을 안 했을 따름이죠. 근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뭔가 트럼프가 또 바로 당선될 거니까 많은 또 우리 언론 보도들이 트럼프는 훨씬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좀 그 반대인데 사실은 여기에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이 연합뉴스 기사에. 그래서 그들의 내막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신호를 많이 보내줘요. 이것은 미국의 강한 경고다. 우리 내란 사태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가 이 사안을 가지고 전화통화까지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연합뉴스나 YTN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작년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고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건 다 정보로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제보로서. 그런데 북은 북러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맺어져 있다. 다시 한번 그런 시도를 하면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 올 수 있다. 북한이 이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보내서 참전을 시킴으로 해서 쌍방이 도와준다. 러시아는 이미 도움을 한번 받았다. 그런 명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보호 조약이에요. 우리가 미군의 전쟁에 미국 땅이 침입을 받은 바도 없지만 그런 내용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 조약이 체결됐을 당시 우리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됐어요. 지금과는 달라요. 근데 그 조약은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50년대. 자, 그런 관계를 들먹이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 진군한다. 미국은 방관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고립됐다고. 그가 빠져나갈 방향 없어요. 22%의 분들. 22%의 분들. 일본, 이시바 시게오 지지율 엄청 낮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교체예요.
야당들의 지지가 없으면 수상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회의원들한테 고액의 상품권 뿌린 걸로 다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어요. 한국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러시아,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화 국면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이야기는 안 나와요. 대만을 사이에 두고 트럼프 되고 나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공략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이 발언권이 없어요. 한국 상황,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북러 상호 방위 조약으로 깔끔하게 잘려져 나갔어요. 시진핑은 초대형 실수예요. 그것은 중국을 힘들게 하는 큰 쐐기가 될 것입니다. 자, 한국 정부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말씀드린 거죠. 외교부가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후벼파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 시점에. 그죠? 이게 일주일 전 금요일입니다. 그때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런 일이 바로 발생한 거예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푸틴과의 이야기는 잘 되고 있다. 근데 이게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상황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정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 발표를 한 이후 민간국가 이후 며칠 있다가 푸틴과 통화하면서 겉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통화를 했지만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외에도 초기부터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협상에서는 한국 이야기, 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확인이 다 돼요. 자, 이것은 강한 경고다. 이 사안에 대해서. 헌재도 알고 있다. 힘들다. 힘든 주말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지금까지 밀려왔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도 고민을 하고요. 의견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적나라하고 명확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미국이 한쪽 방향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탱해주는 세력들이 숫자는 적지만 상당히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고 다 모였다.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도 간다. 우리도 세상이 바뀐다. 진짜로. 자, 구한말에 여러 가지 때가 묻었습니다. 버텨내기도 버텨냈지만 친일파가 깨끗이 청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 핵심 정수가 모여서 저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이남뉴스가 보도한 것은 이런 게 있죠. 자, 지금 이남뉴스 표현에 행간에 어떤 일이 실제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만에 그래도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는 언급했기 때문에 많이 불충분하지만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 맺고 있다. 무슨 일이 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건 분명히 핵 보유국입니다. 이것은 거의 한 번의 말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이야기를 했고 외교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협상을 하는데 그는 우리한테 분명한 위협이야. 그냥 깡패 국가가 아니야. 우리한테 위협이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토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우리도 위험해. 근데 남한은 전쟁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지난 1년간. 지금 또 시도할지 몰라요.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폭삭 속이려고 그러겠죠. 미국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다 된 밥에 윤석열이 코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자, 이런 것을 모아준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일단은 봅니다. 한국적인 언론이 여건을 봤을 때 김정은과 관계 재구축 시사 맞죠? 대북 제스처를 보내면서 자, 여기서는 당연히 그게 따라 나와야 돼요. 왜 PD 수첩이나 뭐 각 주요 방송사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 일을 다루는 거. 그때 북미 종전 선언에 문턱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해요? 세 번이나 만났는데 그때 왜 안 해요? 그거하고 윤석열이 이야기한 담대한 구상하고 일치하는데 윤석열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뭐겠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명약 관하하게 탄핵이 인용이죠. 지금 와서 담대한 구상을 내가 실행하겠다. 그런 타이밍도 지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이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김건희가 2025년 통일을 언급하고 다닌 것은 뭡니까? 천공이. 우리가 힘으로써 북한을 무너뜨려서 점령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급적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박근혜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미 그것도 건너갔어요. 왜 그런 걸 언론이 재조명해 주지 않아요? 왜 담대한 구상, 왜 핵무기만 개발한다 그러지? 담대한 구상은 벌써 잊혀졌어요? 그게 금기입니까? 왜 언론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입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당신들이 믿어라.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썰만한 전문가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충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 전문위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야기 제가 모았습니다. 에너지부 관할 영역 미국 에너지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무장이에요. 국제 비확산 쪽 이런 것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 말이 뭐냐면은 한국의 핵무장의 위험성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탄핵하고 연계하는 말을 못해요. 그거랑 상관이 있죠. 핵무장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어요. 2022, 23, 뭐 집권 초부터 있었어요. 집권하기 전부터도. 근데 왜 지금 민간국가를 지정을 해요? 그 연계성 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내란 사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이지 않아요. 이거 왜 추가로 계속 올 수 있다. 이건 경고성 발언이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추가로 더 나온다. 근데 그 정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 보도에서. 전문가의 말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정도면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간만에. 그 다음 우리 정부에서 이유로 추정을 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원자력 기술이나 보안 유출 문제 누가 뭘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그건 것 같다. 이거 핑계예요, 핑계. 사실 사소한 것이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흐름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정했다. 어떤 흐름. 이 정도가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제대로 된 언론,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했죠. 예. 전문 거짓말쟁이들이죠. 전문가라는 의미가 어떤 흐름이 발견됐다. 흐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분이 그 흐름은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탄핵 국민의 흐름. 그걸로써 이걸로 일단 자르고 들어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악의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 트럼프 윤석열이 복귀하고 바로 미국을 이미 무시했기 때문에. 예. 동맹인데 우리가 이미 무시했어요. 미국의 의견을. 근데 아까 연합뉴스 제목 어떻게 뽑았습니까? 동맹인데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미국 입장 생각하면 동맹이고 이런 의사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그래 해? 남북 간에 전쟁하지 않는 거?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게 한국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냐? 바람이잖아요. 여기서 미국 정부와 한국 민초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고 윤석열은 떠 있어요. 거기서 고립됐어요. 네. 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연락할 거냐 질문을 1초 만에 하겠다. 광신자 아니다. 똑똑한 남자다. 김을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유세 때 자주 김정은과 잘 지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 기사 제목으로 이런 것을 하나 또 따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네요. 이거는 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연합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지만 트럼프는 북한을 파트너로 보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 3번이나 만났었다. 그걸 이번에는 하려고 하는구나. 아쉬워하면서 지난번에 못한 것을. 당연한 해석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그 흐름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때 담대한 구상을 했으면서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러지? 그럼 꼬이는 거죠. 그럼 설명이 길어져야 되고 실체적 진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 언론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 자, 이게는 좀 쓸데없는 거짓말쟁이 전문가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자, 이것은 협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될 경우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결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해당되는 확장 억제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것을 깰 수가 없다. 북한은 이것을 깨주기를 바란다. 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시아판 나토가 부상된 게 바이든 한 3년차, 2년차, 3년차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한미
한일 개별적으로 했고 그것은 각각 그 나라들에 국한된 거니까 대중국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참전시키기가 어려운 구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원합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는데 우리 병사 가서 죽이고 싶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한미일 이 구도는 우리가 천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알바지 될 가능성이 제일 커요. 군사력도 일본보다 훨씬 세고 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 라인을 그렇게 형성하기가 좋으니까 전방 기지되는 거예요. 그거 찬성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문 거짓말쟁이는? 예. 자, 그런 시도는 지난번에 물 건너 갔어요. 그리고 지금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 뭡니까? 이 의미를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하고 더 이상 이제 우리랑 싸움 안 할게 이 이야기 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 여파 어떻게 그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까? 여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허상이죠. 북미 종전선언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북미 평화선언입니다. 서로 외교 관계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뒤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북러 상호방위조약하고 북미 종전선언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며 거기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통일 준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힘이 빠져가는 미국의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 수 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비핵화, 중국과 러시아는 군축으로 가면서 미국의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선도하는 힘을 잃지 않는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언론은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게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는 그림이잖아요. 그것을 누구도 다극화 세상을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은 북한이 미국의 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북한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한 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작년에 한 편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종전선언에서 한 편이 되면 그 팀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러시아, 북한, 미국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한국이 연계되는 건데 거기에 그걸 털어버리려는 세력이 지금 윤석열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푸틴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전 대통령들은 준비를 쫙 해와서 이 큰 기획을 오히려 만드는 게 한국인데 뜨거운 감자란 뜻이에요. 적대국가처럼 확 가서 뺨따구를 때려줄 수도 없고. 예. 참. 이런 전문 거짓말쟁이가 하는 이런 말이 있고 그 뒤에 행간을 설명하지 전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때 한 말씀 한번 드렸죠. 그때 북한 평양에 우리 무인기 보내가지고 삐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외교부 차관이 바로 부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날아왔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부 차관,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경고하러 온 겁니다. 그때 북한이 받아쳤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거에 좀 앞서서 좀 전에 전문 거짓말쟁이가 한 한미일 군사동맹권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기시다가 노발대발해서 우리 윤석열한테 왔다 갔죠, 하루. 그리고 이시바 시기오가 물려받으면서 우리 핵무장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다가 선거에서 폭망해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리막이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추진했어요. 우리의 윤석열의 작전을 북한 평양 무인기 보냈습니다. 거기에 급거 미국 최고 당국자가 날라왔어요. 경고하고 간 겁니다. 그때 경고 메시지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다. 한미 더하기 미일 동맹으로 간다. 그걸로서 당분간 간다. 바뀌어진 세상이다. 그것은 여러 군데서 관측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트럼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기존 전략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하던 거 더하기 우크라이나전 같은 방식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이 나토가 밀어붙이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한미일 동맹으로 중국을 밀어붙인다. 이런 전략이 안 되겠다 이거. 힘이 빠졌다. 전략적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미일이 아니고 한미 더하기 미일이다. 남한의 핵무장이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다. 이게 미국이 바라는 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의기장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한한 짓을 해가지고 탄핵까지 당해서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늘어지고 있다. 뭔가 움직임이 수상하다. 그래서 푸틴과 트럼프가 직접 대화까지 하면서 러시아 최고 군사 당국자가 지난 토요일 날 며칠 전에 북한에도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되면은 이 작년 때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예, 이렇게 윤석열이 안 물러선다, 끝까지 한다, 자꾸 늘어진다, 김건희하고 파국으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때 담대한 구상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이때는 핵 포기를 선언만 하더라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한다.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단계적 지원한다. 인프라 지원한다. 이게 미국이 요구했던 겁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뭡니까? 자, 미국의 지금 생각은 윤석열이 탄핵되면 오히려 잘 됐네. 시간이 2, 3년 줄여졌네.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이걸로 간다. 특히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다면 바로 이걸로 간다.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거꾸로 엄청나게 어렵게 꼬인 거예요. 딱 김건희하고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전 세계 흐름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몸통을 흔들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꼬리가 끊어진다는 그런 말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도 약속했던 바고 어쨌거나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거죠. 한반도 평화대전략 백학순. 조금 통일 연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언급한 사실관계가 중요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전문 거짓말쟁이가 한 한미일 체제를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미 양보했고 미국 새로운 작전으로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정치적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런 외교 담당 전문가가 그걸 모른다? 그럼 전문 거짓말쟁이죠.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니까. 네, 알면서. 여기 보면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 자, 이것은 10여 년 이상 보면 92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렇게 지금 미국이 말하는 거잖아요. 한반도 비핵화가 이거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하겠다는 거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거고.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남한의 분단은 영구적으로 고착되는 거고, 긴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미국의 큰 그림, 푸틴의 큰 그림 다 깨져요. 대중국 전략까지, 새로운 대중국 전략까지 다 부서져요. 이것을 용인하겠습니까? 미국과 푸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꼬리 끊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게 핵심은 주한 미군이 반복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의 주도를 비공식적으로 용인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적이 아닌데 남한에 있는 미군은 뭡니까? 중국을 향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한이 대중국 전선에 같이 서주겠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풍러 상호방위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겁니다. 중국을 딱 잘라낸 거예요. 정치적으로. 북한의 자유도를 올려준 거예요. 선택의 자유도를. 그 자유도의 결과는 이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바보같이 공격 일변도로 주장했던 한미일,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재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 안 한다. 우리는 미국, 일본을 못 믿는다. 그냥 경제적 이웃의 파트너로서 도리를 다할 수는 있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들과 군사적으로 엮일 수는 없다. 우리 힘으로 막는다. 일본을 버리고 북한을 손잡아라. 그럼 우리는 동의한다. 우리 군사를 키우고 능력이 있다. 다 보여준 거예요. 트럼프가 다시 그리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 너희가 알아서 해라. 친하잖아. 말 잘 듣잖아. 중국 막는 거는 북미 종전선언만 해주면 이걸로 한다. 그리고 뒤에 러시아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결돼서 절대 중국이 여기서 밀고 올 수가 없다. 너희 달러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대만도 지켜준다. 우리가 함부로 못 건든다. 거기에 미국이 동의하고 트럼프가 행동을 옮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